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인용입니다. 벌써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상반기 독서 결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목소리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는데 서툰 점이 다소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제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반기에 읽고 싶은 책들과 독서 계획도 함께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독서 통계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올해 상반기에는 총 4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내가 이런 책들도 읽었구나 하고 새삼 놀랐어요. 권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엔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보다 어떤 책이 오래 남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6권 정도, 일주일에 1권 반 정도 읽은 셈이니 나름 꾸준히 읽은 상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장르를 살펴보니까 제 취향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가장 많이 읽은 건 역시 소설이었습니다. 40권 중 거의 절반 정도가 소설이었는데요. 구의 증명, 경애의 마음, 낙하하는 저녁, 홍학의 자리처럼 사람과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읽은 건 에세이였습니다. 애도 일기,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처럼 누군가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에세이는 읽을 때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는 느낌이라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기계발서는 거의 읽지 않았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꽤 의식적으로 좀 읽었던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한두 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성이나 성공법 같은 그런 책들을 꽤 읽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소설이나 에세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연초에 1년에 2권의 벽돌책을 읽기로 다짐했는데 2권 중 한 권인 총균세 완독을 드디어 했습니다. 총균세는 일주일에 약 20에서 30페이지 분량인 하나의 챕터를 읽고 감상을 친구랑 저랑 둘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에 감상평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벽돌책은 한 번에 읽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러 나눠서 읽고 또 대충 이렇게 호로로로록 호로로록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충 호로록 읽지 않기 위해서 후기나 감상평을 따로 남겨서 친구와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반기 동안 읽은 책들을 쭉 보니까 하나 재미있었던 게 책 제목만 봐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관계, 삶, 영화, 글쓰기. 이 5가지 키워드가 올해 상반기 제 독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관련해서도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제가 사실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책들에도 다양하게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점 들릴 때 그 제목에 영화 키워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충동 구매한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런 책들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독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읽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했다면 올해는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 그리고 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펼치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상반기에 읽은 책들이 제 인생의 고민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독서 통계를 정리해 보니까 단순히 몇 권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제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가 보여서 꽤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상반기에 읽은 책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4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4권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원래는 5권을 선정하려고 했다가 이 마지막 한 권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4권으로 추렸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완선 선생님의 주디 할머니입니다. 주디 할머니는 이 이북 리더기 밀리의 서재로 읽었어요. 박완서 작가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님입니다. 작년에 이 박완서의 말이라는 박완서 작가님 인터뷰집을 읽고 작가님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박완서의 말 78페이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논픽션 작가에게는 소설 쓰기가 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쓰면서 자꾸 뭔가 보태놓고 싶은 거 있죠. 사실과 다른 걸 뭔가 보태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상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그럼 이게 아니다 싶고 논픽션이라는 게 물론 사실이어야 하고 실제적인 인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라 또 그 시절 얘기, 지난 얘기를 쓰다 보니까 내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거 있죠. 자기를 털어놓고 싶은 욕구 같은 거. 논픽션을 쓰면서 영 성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딱 소설로 바꿨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내 자기 발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향후 언젠가 제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쓰고 싶은 이유에 대한 답이 저 인터뷰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접한 뒤에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들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주디 할머니는 박완서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10편 정도 엮은 건데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던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엄청난 사건이 있는 소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책을 덮고 나서도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박완서 작가님의 문장이 정말 좋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표제작인 주디 할머니 포함해서 10작품 모두 좋았고 그 중에서 저는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이라는 그 단편 소설 내용은 1980년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그려낸 작품인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백에 가까운 전화통화로 내용이 전개돼요. 그리고 이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나의 가장 마지막까지 지닌 것이란 뜻인데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이 생생하게 전달돼서 여운이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들은 분명 소설, 픽션인데도 불구하고 논픽션 느낌으로 생생하게 전달되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화려한 이야기보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이 주디 할머니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입니다. 이 책은 왓챠피디아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이에요. 원래 알고 있던 책은 아닌데
왓챠피디아 추천에 떴고 이 단순하게 예상 별점이 높길래 읽기로 마음먹었던 책으로 이것도 이북 리더기 밀리의 서재로 감상했습니다. 애도일기는 롤랑 바르트가 어머니를 잃은 이후 2년간 애도라는 감정을 아주 솔직하고 섬세하게 기록한 책인데 단순히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별을 경험하잖아요. 주위에 이별을 경험했던 또는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었고, 그뿐만 아니라 향후 제가 직접 이별을 경험할 때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다짐한 책입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이 수령되는 것, 일반화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건 마치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훔쳐가 버리는 것 같아서다. 이처럼 개개인의 슬픔은 다 다른 건데 타인의 슬픔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우울하고 어두운 소재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워낙 밝고 즐겁게 지내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독서할 때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딥한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 애도일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울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지금의 제 이야기라기보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오래 기억하게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생애입니다. 이 책은 친구랑 교환 독서로 알게 된 책이에요. 친구가 여기 보면 있을 텐데 그 책 앞부분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책 맨 뒤에 등장인물 캐스팅표를 적었습니다. 읽으면서 캐스팅해보시고 다 읽고 난 후 비교해봐요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교환 독서 책이다 보니까 친구가 적은 코멘트들을 보면서 친구와 저의 감상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생애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 제목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흔히 생각하는 로맨스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그냥 무난한 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한 구절 때문에 이 책을 좋아하게 됐는데 180페이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사랑일 것이다. 살려고 사랑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사랑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도 있는 것이다. 아니 단지 살고자 움직였을 뿐인 움직임을 외부의 시선이 사랑으로 읽은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당사자인 넝쿨 식물에게는 사랑한다는 의식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의식 없이 다만 살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올랐을지 모른다. 사랑할 여유조차 없었을지 모른다. 사랑이 뭔지도 몰랐을지 모른다. 다만 생존을 위해 뻗고 움켜쥐고 달라붙고 했을지 모른다. 그것이 사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에 제가 메모한 거를 보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랑과 생존은 닮았다. 무의식적으로 추구한다. 전력을 다한다. 이 사랑을 생존에 비유한 게 정말 와닿았고, 사랑이 뭔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랑은 생존을 위한 전력 투구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진심인 모습이 닮은 게 아닐까 싶네요. 아, 그리고 그 등장인물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저랑 이렇게 했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형대. 우리 친구는 안보현으로, 저는 지창욱으로. 선이는 친구는 박보영, 저는 천희. 다음에 영석은 친구는
저는 B. 김태희 남편분 B. 그리고 민영은 친구는 윤가영, 저는 박은빈. 이렇게 배우님들을 캐스팅 해보았습니다. 이게 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른 느낌의 배우들을 생각한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 친구가 이 서두에 캐스팅표 만들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자고 캐스팅 해보라고 써놨던 게 이게 은근 저한테 부담을 줬어가지고 읽으면서 계속 어떤 배우가 이 역할에 어울릴까 계속 좀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상 사랑의 생애 내용 공유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달과 육펜스입니다. 워낙 유명한 고전이라 언젠가는 읽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읽게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작품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술가 성공,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 정말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했고, 그 예술로 대표되는 욕망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주인공이 부럽기도 하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주인공 스트릿랜드가 어쨌든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천재에 가까운 인물인데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주인공 스트릿랜드의 선택한 행보가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았고 읽다가 뭐지? 싶었던 부분도 좀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현재 다니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과 내 꿈과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초에 좁힐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과도 맞물리는 내용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 초보라 어려운 고전소설은 잘 읽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 읽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이 달과 유펜스는 쉽게 쉽게 읽히니까 고전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계획도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는 영어 원서를 한 권밖에 못 읽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설 에세이 말고도 인문, 철학, 과학 등 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골고루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벽돌책으로는 코스모스를 하반기에 읽을 거고, 그 외에 읽고 싶은 책에는 장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미술관에 간 뇌과학자, 밤의 사색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바로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놓거나 아니면 그 밀리의 서재 바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두어도 계획에 없던 독서를 의도치 않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제가 언급한 그 책들을 다 읽을 수 있길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거긴 한데 제가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와서 구매한 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비바 헤리티지 시리즈에서 출간한 일요일 밤 10시 15분 비디오라는 책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표지가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이 한쪽 눈이 보이는 표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아예 그 눈이 감겨져 있었나? 안대가 다 씌워져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사이즈가 비디오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은 아직 제가 뜯진 않았는데 그 영화를 추천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예뻐서 소장 가치도 충분히 있고 내용도 재미있을 것 같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어 원서를 구매했는데요.
보이시죠? 그 출판사가 펭귄북스인가? 거기 이제 영어 원서들이 막 나열되어 있었는데 일단 이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샀고 사실 뭐 버지니아 울프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책도 사실 자기만의 방법밖에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그래도 얇아서 쉽게 읽어볼 수 있겠다 해서 샀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양장본을 샀는데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제가 읽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장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그림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쁘죠? 다시 봐도 너무 예쁩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균열내기입니다. 이거는 한겨레 출판사 부스를 들렀을 때 구매한 건데 사실 한겨레 출판사는 그 별 모양 그려져 있는 티셔츠 굿즈를 사러 갔었어요. 제가 갔을 때 티셔츠들이 다 품절이어서 책이라도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창비 교육의 다가올 시간의 윙크윙크라는 시집입니다. 제가 이번 상반기에는 시집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작년에는 시집만 한 4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를 나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시집을 최소 한 권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산 거기도 하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여름이 되면 여름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뭔가 여름 배경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 제목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 다가올 시간의 윙크윙크와 같이 여름이 연상되는 표지의 책을 읽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 그 독서 통계도 보면 6, 7, 8월에 뭔가 여름 들어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뭔가 여름에는 여름한 드라마나 시리즈 아니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2026년 상반기 독서 결산을 함께 해봤습니다. 돌아보니 책 한 권 한 권이 단순히 읽고 끝난 게 아니라 제 상반기를 함께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상반기는 어떤 책과 함께였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상반기 최고의 책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독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